자,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문제 해설할게요.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와 다양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X. 그 다음 니은 도시 문제를 완화하거나 도시 문제로는 교통 혼잡, 자연환경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X.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70년대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도 지역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래서 디귿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뭐 별 어려운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한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였다. 옳은 설명 X. 그 다음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자, 우리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1970년대 도시계획보다, 자, 이건 꽤 과거죠.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쵸? 계획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편이다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은 서로 다른 방식의 도시 재개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관악구 땡땡동은 여기가 난곡이 되겠죠. 난곡인데 정확히는 뭐 신림동인데 난곡은 2001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자, 얘는 전면 재개발이죠. 전면이란 말보다는 뭐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바꿔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철거 재개발로 되어 있죠. 다 허물고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는다.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부산의 감천동인데 지역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2009년부터 학생과 작가, 주민들이 나서 버려진 빈집과 골목길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사는 데 있어서 뭔가 개선하거나 그런 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복 재개발에 해당한다. 수리한다. 그 다음에 복구한다. 그런 뜻이죠. 자,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의 증가율이 높다. 집 허물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인구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높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당연히 X죠. 높은 아파트, 얘는 원래 있던 종전 집들,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 나는 가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다. 정답은 2번이요. 다음은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계획 중 일부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는 수자원을 개발하겠대요.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수자원이네요. 그 다음에 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영농 기반 조성. 자, 식량조차 우리가 다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자, 약간 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내용 설명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4대강 사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4대 하천, 수도권에 있는 한강, 그쵸?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금강,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있는 영산강,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있는 영남지방에 있는 낙동강, 이걸 4대 강이라고 불러요.
하나를 더 더하면 섬진강인데 섬진강은 이렇게 경상도와 전라도 중간에 있어서 보통은 빼고요. 이게 4대강이거든요. 4대강 자체를 어쨌든 더 개발하겠다. 그게 4대강 사업이고요. 자,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때는 그 4대강의 댐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유역을 구분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용어가 조금 달라요. 4대강 유역 개발이에요. 유역 개발. 그래서 4대강만 나오면 물론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비교적 최근이고요. 4대강 유역 개발이면 1차 국토 종합 개발이다. 구분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읽어봤더니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 이전이래요. 중앙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아니에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요.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선생님이 연도가 한 1년 정도가 지금 헷갈리는데 세종시가 이렇게 출범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투표로 주민을 뽑고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2013년도부터 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세종시가 생긴 거예요. 2012년 아니면 13년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2000년 훨씬 지나서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공장 및 금융기관 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인센티브 제공. 자, 이건 보세요. 민간이 포인트예요. 민간. 이쪽은 중앙정부고요. 그래서 민간더러 어떤 뭐 공장이라기보다는 뭐 회사를 옮겨라, 뭐 이런 것들을 옮겨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익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 기업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야 기업 니들도 뭔가 해라, 혜택 줄 테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때 여기서 개발을 가로로 쳐놓은 건요. 이때는 개발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개발이 빠지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제4차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제4차 최근의 어떤 특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은 약해진다. 균형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옛날에는 어쨌든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했고 거기에 의사 전달이 느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향식 개발, 그 다음에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시기의 특징이죠. 경제적 형평성은 높겠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얘는 5번이 되겠네요. 2. 그 다음 4번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권역별 인구 비율 변화를 봤더니 수도권은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50% 정도죠. 우리나라 인구 대략 5천만 명, 자 서울에 1,000만 명, 인천에 300만 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 1,300만 명, 합치면 2,500만 명 정도 돼요.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자 인구가 감소한 거 아니에요. 인구 비율이 줄어든 거죠. 물론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머지 다 합치면 이제 수도권하고 비슷하고요.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또 영남권이 인구가 엄청 많은 편이죠. 그래서 다른 데 합쳐봤자 영남권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이렇게 많은 게 몰려있다. 공간적으로 불평등하다. 자, 국토 공간에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핵심 기능에 수도권 집중이 높다. 자, 여러분들 모르는 게 나오면은요 그거 빼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그 단원 또는 앞에서 배운 내용만 해가지고 출제하면 좋겠지만 가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안 배운 게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안 배운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자, 핵심 기능에 수도권 집중이 높다. 그쵸? 맞는 설명이잖아요. 자, 조금 있다가 생산자 서비스업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1970년부터 1980년대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한 개발의 결과이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격차는 1980년을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2015년보다 크다. 자, 수도권은 그때 인구 비율이 40%가 안 됐고요. 지금은 거의 50%니까 현재가 더 크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물론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왜 앞에다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서비스라고 하는 건 얘가 왜 생겨나고 왜 발전하냐면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필요로 하니까 그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걸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크게는 소비자 서비스가 있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소비자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가 있어요. 다시 이건 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자, 소비자는 대체로 우리 개인들이 소비자죠. 그렇잖아요. 주로 소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는 사회 주체 가운데 무언가를 생산하는 거. 이건 대체로 개인이란다. 기업이죠. 기업.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요. 음식점이나 아니면 미용실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반드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광고 같은 것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그걸 잘하는 거지 삼성이 뭐 광고를 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자기들은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광고, 홍보는 다른 업체한테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제일기획과 같은 광고 전문 회사, 홍보 전문 회사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게 생산자 서비스업인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 아니에요? 공장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없잖아요. 걔네들 진짜 물건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기업 본사나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본사가 있는 수도권 그중에 서울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집중해 있어요. 됐죠? 그럼 반대로 소비자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집은 전국에 골고루 있죠. 뭘 골고루라기보다는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해요. 인구가 많은 곳엔 당연히 중국집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으면 없진 않지만 당연히 숫자는 조금 적겠죠. 그런 식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한다. 왜냐하면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분포에 인구 분포에 유사하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얘는 넘어가고 풀었으니까 자, 뒤로 가서 수능 실전 문제. 자, 얘는 뭐 지리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국어 문제더라고요. 다음은 2015년에 수립된 청주시 도시 기본 계획의 일부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다에 다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대충 할게요. 자, 우리 청주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주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다. 도청 소재지다. 도청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청주랑 그 주변에 있는 청원군이 2010년 이후에 통합이 됐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도농 통합시예요. 하지만 청주가 도청 소재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구가 좀 많았었어요. 청원군이랑 합쳐졌더니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행정구역이 됐다.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이 됐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청주는 사실 여기 대전이랑 붙어 있어요. 대전. 그 다음에 대전이랑 이렇게 세종시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청주시 통합 청원시가 청주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도의 핵심 지역으로 세 지역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 청주시. 자, 그러면 어쨌든 내용을 봤더니 도시 내부 요인, 도시 외부 요인. 일단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강점, 약점이 있는데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약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청주는 얘가 충청북도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랑 접하지 않은 도죠. 그러니까 청주도 이렇게 바다랑 접해 있지 않아요. 내륙에 있어서 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 설명에서 이렇게 얼핏 봤던 것처럼 석탄을 운반하는 배
길이가 한 300m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때는 바다를 이용하면 유리한데 충청북도, 청주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약점에 들어가야 되는 건 1번, 2번, 3번이 될 거고요. 그다음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청주시는 당연히 그 충청북도의 핵심 지역이니까 초고령 사회는 아니에요. 노인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초고령 사회가 아닌데 청주가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도시 외부 요인이죠. 외부. 거기에서 이렇게 얻는 기회예요. 자,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다음 수려한 자연환경 및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보유는 도시 내부 요인이죠. 외부가 아니죠. 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맞는데 둘 다 맞는 건 여기 3번밖에 없죠. 답은 3번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자, 여러분들 유동 인구라는 말이 앞에서도 아마 한 번쯤 나왔을 텐데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하지만 또 나온 걸 보니까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유동 인구는 말 그대로 유동, 흐를 유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길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잖아요.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유동 인구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뭐 주택가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사람들 잠깐 이렇게 이동하다가 뭐 한낮이나 그럴 때는 사람들 거의 이동하지 않죠. 하지만 뭐 신림역 주변이나 뭐 강남역 주변이나 그런 상업 지역은 당연히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유동 인구 체크 좀 해놓으세요. 자, 증가하고 집가 및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서 소규모 상점 및 주택 대신에 원래는 이게 있었으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늘어나는, 얘네들을 밀어내고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에 뜨거운 단어니까 의미 좀 잘 알아두세요.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문화예술가, 자영업자 등이 유입되어 지역이 활성화된 이유. 당연히 지역이 좀 뜨니까 대규모 상업 자본이 이제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이 빠져나간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쫓겨나는 거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막 올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자,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방금 말했던 것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역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아니죠? 당연히 활성화된 다음에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오면 그 무렵에는 더 성장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죽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내용 설명에서 말했던 그 물레동에 갔던 이유는 거기에 약간 독특한 그 공장들의 분위기,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대형 그런 상업 자본이 들어가면 다른 지역하고 점점 구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 스타벅스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어요. 초기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용어 아나? 그런 지역 아나? 가로수길이죠. 가로수길.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가로수길은 한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길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어떤 특성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거기에만 가야만 볼 수 있는 또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뭐 강남에 가서 볼 수 있는 또는 뭐 신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로수길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죠. 니은의 사례로 지역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아니죠? 당연히 대형 자본이 들어오면,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건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약해질 거고요. 디귿의 사례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거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들 수 있다. 맞죠? 부정적인 측면. 그다음 리을의 사례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둘 수 있다. 그쵸? 뭐 1년에 몇 %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 그쵸? 그런 것들. 또는 한번 계약을 하면 뭐 이렇게 한 5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해라.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글을 토대로 도시 재개발에 따른 영향을 탐구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디가 이제 핵심 키워드냐면 여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육박하는 신흥주택과 대형 아파트에 밀려난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였으나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높은 아파트가 생겼는데 자기가 가진 돈만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밀려난 사람들. 그쵸? 자, 얘는 철거 재개발인데 원래 살던 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철거 재개발은 맞지만 문화재 훼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 도시경관 정비에 따른 인구 유입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아무 상관없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 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글을 보고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이 작년에 어떤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봐주는데요. 이렇게 막상 써보면 정말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단편적인 이제 정보는 들어서 자기는 통합형 인재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융합형 인재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문계 학생이 과학 과목하고 어떻게 융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반대는 좀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보통 통합형 인재, 통합형 사고 하면 과목끼리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한번 서로 융합해봐라, 통합해봐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론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과정에서 이게 발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수행평가가 나오고 그걸 이게 종합했을 때 어떻게 종합을 했냐면 그 학생이 실제로는 이제 국어교육과에 진학했거든요. 국어교육과 사범대에. 그래서 국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마침 이제 한국지리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국어 과목에서 배우는, 문학 시간에 배우는 이제 우리나라 막 성장하던 시기, 또는 뭐 일제 강점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에 어떤 그 문학 작품을 보는데 이제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 치열한 그 소설 속 분위기 같은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우리나라 발달 과정을 배우고 그걸 배우고 나면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다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1960년대, 그때 그 소설 배경이 되는 60년대에 한 교실당 평균 학생 수가 62명이었다. 62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이 가능한 거죠. 교실 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 자, 2020년 선생님 반 2학년 8반 학생 수가 21명이에요. 그것도 이제 여학생들인데 만약에 남고였으면, 그리고 이 똑같은 교실에 책상이 지금보다 3배가 있으면 그 바글바글한 정말 콩나무 시루 같은 그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도 상상이 잘 안 되면 그냥 우리 만우절 같은 날 교실 3개에 있는 책상 다 모아가지고 한 교실에 이렇게 때려 박고 나면 아마 이렇게 60개가 들어있는 책상에 들어있는 그 교실을 보면 아마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과목들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거라서 한국지리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이랑 역사가 됐든 또는 뭐 국어가 됐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됐죠? 문득 생각이 나서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앞에서 내용 설명해서 했던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에는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그쵸?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
유역이라는 말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여기에는 없지만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도농통합시가 이때 생겼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뭐 3가지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는 세종시. 서울에 몰려있던 행정부가 세종시로 많이 옮겨갔죠.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서울과 뭐 경기도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 한국전력공사, 뭐 주택공사, 농업진흥청 그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지방에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게 혁신도시였었죠. 플러스 정부가 모든 걸 하긴 힘드니까 민간 기업한테 혜택을 주면서 야 너도 지방에다가 너희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 만들어. 그게 바로 기업도시죠. 기업도시. 자, 숫자는 혁신도시가 기업도시보다 훨씬 많아요. 기업도시는 원래 6군데에서 추진했으나 2군데는 중간에 그만두고요. 지금은 4개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혁신도시는 수도권하고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다 하나 또는 2개씩 있는 거니까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옳게 답한 학생이니까 자, 5차는 미래죠. 미래. 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 자,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내용이 아니죠. 지금은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중이죠. 그 다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것도 아니죠. 자, 물론 뒤에 가면 인구 단원이 따로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미리 좀 말을 좀 해줄게요. 자,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다, 감소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정답은 조금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기준으로 저출산, 고령화 듣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맨날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인구가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멀지 않은 미래에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용 연장이 합의된 인천 서구 거월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의 전체 부지는 약 1600만 제곱미터일 정도로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적인 규모이다. 이곳에는 서울, 인천, 경기의 59개 시, 군, 구에서 배출된 생활 폐기물이 매립된다. 자, 우리가 내용 설명에서 보여줬던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예요. 자, 위치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틈만 나면 각 지역의 위치, 이름은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수도권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있죠. 여기만 이름하고 위치 한번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 대도시권에서 용인 나왔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 얘가 용인이에요. 용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동쪽인데, 자, 동쪽 중에서 정말 서울의 이렇게 옆쪽은 한강 때문에 발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자원 보호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약간 남쪽은 그래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천이에요. 이천 쌀로 유명하고 도자기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옆쪽이 여주거든요. 이천하고 여주는 이게 같은 평야지대예요. 여주도 쌀로 유명하고요. 여기도 도자기 축제를 같이 해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개는 이제 완전 시골이에요. 한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양평이고요. 양평. 그 다음에 얘가 가평이에요. 가평.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얘가 포천이고 여기는 휴전선이니까요. 얘가 연천이라는 곳이에요. 연천.
자, 연천은 뭐 시험에서 여기만 콕 찍어서 나오긴 좀 어렵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철원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용암대지가 연천까지도 있어요. 뭐 그 정도만. 뭐 어쨌든 여기는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각 지역 살펴봤고요. 그다음 수도권 매립지로 반영되는 지역별 폐기물 현황. 인천, 경기, 서울에서 이렇게 반입되고 있는데 일단 서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런 것까지 분석하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울이 일단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자, 답 한번 찾아볼게요. 환경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쓰레기 매립지 건설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천이 희생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미방출 지역인 양평, 여주 등은 쓰레기 매립지와 수도권 매립지와 지리적으로 먼 지역이 대부분이다. 맞죠? 그 다음 인천은 서울보다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감소량이 많다. 이건 그냥 그래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서울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2017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 중 서울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2017년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그냥 길이 재보면 되는 거죠. 서울이 50% 미만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은 지역 개발에 따른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중 하나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때 2000년 이후에 추진된 거예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자, 일단 숫자만 보고도 구별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 혁신도시는 일단 몇 개 안 되니까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혁신도시랜다. 기업도시부터. 숫자가 적은 게 기업도시고요. 그 다음 숫자가 많은 게 혁신도시죠. 혁신도시는 현재 이렇게 네 군데에만 있는데 자, A는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 그 다음에 원주 바로 밑에가 충청북도 충주예요. 그 다음에 태안반도 끝에 있는 여기는 태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육지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남쪽이죠. 해남 그 옆에가 영암이거든요. 근데 영암은 여러분들 좀 낯설 거고 근데 저거는 줄게요. 영암이랑 해남이랑 걸쳐 있다.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게 기업도시. 자, 그에 비해서 혁신도시는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 보면 원주는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어요. 신도시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름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북도 진천하고 음성군 거기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혁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남도 나주. 자, 이쪽 전라도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잖아요. 물론 강원도도 낙후되어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여기는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서 좀 체크 좀 해두세요. 특히 나주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여기 경남에도 있어요. 됐죠? 각 도마다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산하고 울산은 대구는 하나가 더 있네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자, 밑에 답을 볼게요. 찾아볼게요. 가는 혁신도시입니다. 맞네요. 그쵸?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기업 도시입니다. 맞고요. 가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분산을 위해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맞죠? A는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원주입니다. 맞죠? 참고로 원주가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혁신도시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주 기업도시도 발달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 증가도 제일 빨라요. 강원도 안에서. 됐죠? 그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죠.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B는 전주로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자, 일단 전주에 농생명 클러스터가 있는 건 맞아요. 자, 클러스터는 뒤에 우리가 공업 단원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농생명 중심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라도 지역 농사, 농업 맞는 것 같죠? 자,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전주는
농업진흥청을 비롯해 가지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주는 여기 B가 아니라 여기가 전주죠. 그렇죠? 우리가 전라도 할 때 그 전이 전주였잖아요. 나는 나주였고 전주 나주.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요. 진주예요. 진주. 도시 이름은 참 예쁘죠. 진주. 자, 이게 선생님 처음에 이거 뒤에 보기 전에 오탄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건 여기가 진주냐 전주냐 그거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죠. 정답은 5번 무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